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기운이 없고 자꾸 처지고 물 먹은 솜처럼 몸이 가라앉는 것 같기도 하고 입맛도 없고 흔히 여름 탄다고 하는데요. 이 주합병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합병에 대해서 사전에서는 여름을 몹시 타서 식욕이 줄고 기운이 쇠하여지는 병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계절이 주는 몸과 마음의 변화,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서 살펴야 하는 주합병의 위험. 특히 유난히 여름을 힘들어하는 분들이라면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오늘은 한의학으로 풀어보는 주합병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건강 365 혜은이의 띠띠빵빵으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여름에는 입맛도 없고 이 땀인지 식은땀인지 땀도 많이 나고 머리도 띵하고 무겁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름 탄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주합병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경희대 한방병원 한방여성의학센터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합병이라는 말은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름을 탄다는 의미인가요? 네, 그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그런 한의학적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게 봄이 끝날 무렵에 여름이 시작되는 이 초여름 사이에 벌써 이렇게 더우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몸 상태가 뭔가 힘들고 지치고 할 때 이 주합병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어떤 이 주합병의 가장 큰 특징들은 이 변화되는 그런 계절에 있어서 적응을 못하고 이미 더위가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많이 지치고 어떤 더위에 지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에 주합병이라고 보고 있는데 주로 이제 봄철의 계절을 잘 지내지 못하고 체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미 날씨는 더워지고 했을 때 소화 기능도 약해지고 체력도 좀 허해지면서 더위에 과로하게 돼서 쉽게 발생하는 그런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주합병. 그럼 주로 어떤 증상을 보입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머리도 좀 아프고 예. 굉장히 전신이 무력해서 우리가 뭐 보통 봄철에 뭐 이제 식곤증처럼 이제 밥 먹으면 좋은 것들도 있지만 이럴 때는 굉장히 뭐 피로감이 좀 더 많이 오고 기운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뭐 밥맛도 좀 없어서 식욕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살짝 몸에 이제 열감도 나고 실제로 열을 재보면은 그렇게 큰 열은 아니지만 살짝 미열이 나는 것처럼 나는 열감도 느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 주합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어지럽고 머리도 아프고 식욕도 없고 또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요. 증상이 정말 다양합니다. 자, 그럼 이 주합병의 원인 왜 생기는 건지 어떻게 설명됩니까? 네, 주합병은 결국 봄철의 건강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빨리 여름을 맞이하게 됐을 때 주합병이 생긴다고 보는데 예. 결국 우리 몸에서에 있는 비기허 또 음허라고 하는데 그 비위의 기운들이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수분을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는 수분이 충분히 축적이 안 된 음허 상태 수분이 말라있는 상태가 돼서 나타나는 건데 이럴 때는 오히려 이제 땀도 많이 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땀이 난다는 것은 우리 신체에 있는 체온을 조절하면서 수분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결국 이제 땀이 빠져나가면서 우리 내부에 양기가 빠져나가고 어떻게 보면 이런 땀이 나가면서 진액이 소모된다고 결국은 내 몸이 수분이 마르고 좀 기운이 허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더 심해져서 비위 소화 기능까지 약해져서 우리가 후천직이라 그래서 음식을 먹고 영양을 흡수하면서 기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까지도 좀 떨어졌을 때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름에는 좀 기운도 없고 뭐 힘들고 자연스러운 일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증상일 때 이런 주합병으로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아직은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시기에 뭐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더위 먹었다. 아니면 너무 힘들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결국 이제 여름철에 우리 몸의 변화들을 보면 심왕신세라 그래서 심장이 왕성하고 신이 쇠약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심장이 왕성하다는 것은 어쨌든 심장이 열을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해지는
약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도 있고, 신이 쇠약하다는 것은 우리 몸의 수분, 물에 해당하는 장기를 주관하는 장기인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정기나 체력이나 근본적인 체력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심장과 신장의 기능들, 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뭔가 무기력하면서 또 열도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오히려 이런 여름에 오는 병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더운 기운이 몸 안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서 생길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랄까 이게 기운을 보충하는 게 우선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름에는 이제 보기시켜주는 거, 우리가 주합병이라는 것 자체도 무기력하거나 기운이 없고 비기허하거나 이런 증상들을 있기 때문에 기운을 좀 보충시켜주는 기본이 되는 건데요. 예. 근데 더운 여름인데 기운을 보충시켜준다고 하니까 마치 양기, 따뜻한 양기를 보충시켜주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몸에서는 결국은 자연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1년 계절 변화에서 여름이 가장 뜨거운 양기가 이미 작용을 하고 그 속에서 이제 땅에 있는 추운 기운이 이제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거라서, 사실은 여름에는 겉에는 덥고 뜨겁지만 결국 속에서는 몸은 양기는 허해지는 그런 특성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증상들은 어떻게 보면 더위에 상한 거고 더운 기운에 상한 거지만, 오히려 속은 조금 그 반대로 냉해지는 것들을 좀 조절해주기 위해서 그 기운, 따뜻한 기운을 좀 먹어주거나 따뜻한 기운이 있는 그런 약이나 뭐 생맥산이나 또는 우리가 흔하게 여름에 되면은 뭐 삼계탕을 먹는다든지 좀 따뜻한 기운을 올려주는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기운을 올려주는데, 특히 이제 따뜻한 기운을 좀 생기게 해주는 그런 음식들이나 약을 먹는 것이 이러한 치료하는 방법의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더운 여름에 복날에 네. 삼계탕 뜨거운 걸 먹는 이유도 다 그런 데서 유래하는 거군요. 네. 이게 뭐 이열치열이란 말도 통하는 것 같고요. 네. 자, 여름에 땀을 이제 많이 흘리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그런데 이게 또 기가 빠져나가는 거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이게 체질과도 연관이 있습니까? 네, 물론 이제 여름에 땀이 나고 더운 날씨에 적응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거는 모든 체질에서 다 땀을 낼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주변에 보시거나 환자들을 보면은 나는 많이 더운데도 땀이 안 나, 또는 뭐 땀을 냈더니 더 힘들어, 또는 오히려 땀을 냈더니 시원하고 개운한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이제 땀이 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체질 차이에 따라서 조금 그 땀이 나는 양상도 다르고 땀을 흘리고 나서 몸 컨디션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뭐 체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소양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이제 열이 좀 많은 양인이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수분이 좀 부족한 그런 신어한 그런 상태들이 있기 때문에 땀을 흘리게 되면은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또 거꾸로 열이 적은 소음인들은 더운 여름에 기운이 더 떨어지고 또 찬 거 먹어도 배탈도 잘 나고 기운도 또 덜 없거든요. 그래서 이 소음인들도 오히려 여름이 되면 땀을 흘리면 굉장히 좀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그리고 태음인들은 이제 음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고 수분도 많이 섭취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땀을 흘리고 해도 물론 지칠 수는 있지만 오히려 다른 체질에 비해서는 좀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지도 않고 오히려 땀을 내면서 더 건강해지거나 또는 몸 상태가 좋아지는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단순히 땀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수분 섭취나 이런 균형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비위허약형 또 서열형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우리가 뭐 주합병 또는 이제 여름에 그런 여름에 더위를 탔다 할 때 어떤 이러한 그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형태가 나타난다고 보게 되는데요. 임상적으로 보면 이제 뭐 비위 허약한 사람들은 이제 전신에 힘도 없고 가슴도 좀 답답하고 막 더우니까 이제 말할 기운도 없고, 오히려 이제 그러면서 가끔 이제 머리도 좀 멍하면서 뭐 변도 좀 묽게 보게 되고 점점 쇠약해지고 다리도 좀 근육이 빠지는 것들이 나타나면은 이제 서열형 증상으로 오는 거는 오히려 열이 많이 나고 땀도 오히려 좀 났다가 또 나다가 오히려 멈추면서 입도 심하게 마르고 몸에 이제 수분을 굉장히 좀 갈증도 많이 나게 되고 소변도 잘 나가지 않으면서 피로감을 느끼게 되면은 오히려 너무 이제 열이 극한 형태로 나타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증상들의 변화에 따라서 진단하거나 치료할 때 쓰는 용어일 수 있습니다. 네, 땀을 흘리는 것도 체질별로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여름뿐만 아니라 사상 체질의학에서는 이 체질에 따라서 땀의 유무를 건강 차이를 좀 파악하고 있는데요. 뭐 태음인이나 태양인은 이제 크다고 해서 신체에 땀이 많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병이 없는 거고 네. 오히려 땀이 나지 않으면은 오히려 병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소양인이나 소음인이라고 하는 그 소자가 붙는 그런 체질들은 어떻게 보면 땀이 너무 많이 나면 오히려 병이 되고 그 오히려 좀 적어야지 좀 병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이제 태음인의 그런 성격은 오히려 뭔가 정체되고 순환이 잘 안 되고 뭔가 쌓는 그런 상태여서 오히려 여름 되면은 더 땀도 많고 뭐 체중도 많고 좀 비만한 그런 스타일을 보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운동을 하거나 또는 사우나를 하거나 또는 이제 더위에 좀 노출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땀이 나서 순환이 되면은 오히려 좀 이제 개운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네. 오히려 이제 소음인이나 소양인들은 그에 반해서 오히려 땀이나 이런 것이 날 때 열에 대해서 조절이 잘 안 되거나 또는 양기가 부족해져서 더 힘들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태자가 들어가는 태양인 태음인은 오히려 여름에 좀 땀을 흘리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태음인이 뭐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나는 땀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하고 힘들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 오히려 이제 1년 내내 적당히 운동을 하면서 노폐물이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체질이 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뭐 살도 잘 찌고 오히려 노폐물로 잘 축적이 돼서 문제가 되고 오히려 좀 수분 공급을 잘 하면서 수분 대사가 잘 되고 땀도 충분히 흘려주면은 훨씬 더 건강한 체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반대로 소음인 또 소양인들은 여름에 주합병으로 고생할 위험이 더 높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여름이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힘들어하는 그런 체질이 소음인들이 될 수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소음인들은 소화 기능도 좀 약하고 추위에도 약하고 더위에도 약하고 다 약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운을 저장하고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탱크가 작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서 입맛도 잘 떨어지고 뭐 식욕도 잘 체하고 오히려 조금만 이제 뭐 여름철이 돼서 찬 음식을 먹어서 하면은 또 배탈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면서 이런 분들은 평소에도 뭐 더워도 땀이 잘 안 난다고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땀이 나면은 그게 정말 이제 우리 피부에서 주리를 잡아주는 기운들이 없어서 우리 자한 도안이라 그래서 나는 덥지 않은데 뭐 스스로 땀이 난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이제 우리 도둑처럼 오는 땀이라 그래서 식은땀이 쭉 난다든지 하면은 오히려 땀을 흘리고 나서 뭐 개운한 게 아니라 더 피곤하고 내가 뭔가 기운이 더 빠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땀을 유난히 많이 흘리는 분들은 환기 삶은 물을 마시면 땀이 덜 난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땀에 대해서 잡아주거나 여름철에 많이 좋은 그런 한약재를 환기를 들 수 있는데요. 예. 환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기시켜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그런 보기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름철에 우리가 가장 필요하게 하는 치료 방법이 보기시켜주는 거라서 그 환기가 대표적인 약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 환기는 폐 기능도 보충시켜주고 이 체표의 우리 방어력, 땀구멍을 조절해줘서 식은땀 또는 자다가 흘리는 게 도한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들을 치료하는 데도 가장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효능들은 인삼에도 보기시켜주는 것들이 있지만 인삼보다는 오히려 그 뜨거운 성질이 약해서 오히려 또 기본적으로 체질에 상관없이 여름철에 잘 쓸 수도 있으면서 또 이제 피부나 이런 종기나 또는 부스럼이나 또는 이제 세살을 돋게 해주는 효능도 있어서 여름철에 피부가 약하거나 이런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환기 같은 그런 약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 보기라는 것은 이제 기를 보해준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기운을 보충시켜주는 게 비위의 기능을 보충시켜줄 수도 있지만 땀과 관련되는 것은 이제 폐의 기능, 피부를 잡아주는 그런 주리에 있는 기운들을 조절해주는 능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환기의 그런 면역력을 올려주는 것들이 되고 이런 기능들은 또 뭐 플라보노이드나 사포닌이나 뭐 이런 성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신진대사도 촉진시켜주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면서 우리 몸의 수분을 조절해서 하는 그런 효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
몸 안에 더운 기운을 가라앉히는 효과를 내는 또 다른 약재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여름에 딱 쓰는 그런 약재들이 가장 흔하게 뭐 생맥산이라고 하는 그런 약재들이 있는데 요 생맥산이라고 하는 게 여름철의 대표적인 보약으로 땀이 많이 나거나 또는 열도 식혀주면서 수분이 잘 생기게 해주는 약인데 그 약재들이 딱 인삼, 맥문동, 오미자가 되거든요. 결국 이제 맥문동이나 오미자 이런 것들이 수분도 많이 생기게 해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열을 많이 꺼주는 그런 약재들은 이제 지모, 황백 같은 약재들이 있다고 하는데 결국 이제 이러한 약재들은 무조건 여름이라 그래서 기운을 줄여주는 약재도 있고 또 처음에 얘기했던 어떤 속을 좀 따뜻하게 보기시켜주는 양기를 보충해주는 뭐 대추나 황기나 뭐 인삼이나 뭐 이런 대산이라든지 그 어떤 마늘, 생강 이런 것까지도 같이 이제 그런 삼계탕에 넣어서 먹는 것처럼 그런 약재들도 오히려 그런 기운을 좀 보충시켜주고 이런 조절하는 데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런 약재들은 어떻게 섭취를 하나요? 뭐 끓여서 마시게 되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맥산이라고 하는 약은 인삼, 맥문동, 오미자 이렇게 세 가지 약재들이 되어 있는데 요건 어떻게 보면 여름철 그 청량음료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맑게 끓여서 이제 물처럼 하시면은 굉장히 오미자의 그 새콤하면서도 약간 달콤하면서 이제 쌉쌀한 그런 맛들이 있어서 여름철에 이온 음료 마시듯이 굉장히 좀 수시로 마셔도 오히려 이제 여름철에 그런 지친 기운들을 좀 보충하고 땀을 흘리면서 좀 체력이 좀 떨어지는 수분 보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뭐 어떤 좀 다른 지모, 황백이나 이런 약재들이 들어가거나 해서 실제로 이제 열이 많이 나거나 할 때에는 뭐 이런 하루에 한 잔 정도 차로 끓여서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뭐 끓여서 차로 마시는 방법도 괜찮겠네요. 네. 예. 자, 주압병 치료에서 이제 함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 말씀해 주신 이제 맥문동 비롯해서 여러 약재들이 어떻게 동시에 다 쓰입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맥문동이나 지모나 황백이나 이런 걸 한 개를 쓰는 것보다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들을 같이 섞게 되는데 특히 이제 맥문동은 기운을 보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보기시켜주는 인삼이 같이 들어가면서 또 그 기운에서 수분이 좀 잘 생기는 신맛이 나는 오미자가 좀 조화를 이뤄서 이 생맥산이라는 게 돼서 결국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열을 식혀주는 것뿐만 아니라 수분이 잘 생기게 되고 비위 기능이 잘 지친 거를 도와줘서 체력도 회복이 되는 그런 균형들을 맞추는 처방들이 되는데 결국 이런 것은 이제 한 가지 약재를 알아서 그거를 물을 끓이고 계속 먹는 것보다는 사실 이런 약재들이 식용, 약용, 공통 약재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건강기능식품처럼 살 수도 있지만 한약재로 되어 있는 좀 좋은 규격품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심한 증상이 있으시면 한의원에서 어떤 정확히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서 처방으로 이루어서 그렇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한약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말씀해 주신 이제 인삼, 맥문동, 또 생맥산, 오미자, 예, 각각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생맥산에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은 피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연구에서도 이 생맥산을 했을 때 피로 물질이 좀 감소하고 그리고 오히려 운동 시에 최대 산소 섭취량도 늘려주고 어떤 심박수나 피로 물질을 낮추는 것으로도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생맥산의 주요 대표적인 그런 맥문동도 맥문동탕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만성기침이나 이런 걸 해서 좀 호흡기 쪽으로 좀 수분이 마르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시키는 기침을 좀 개선시키는 폐 기능을 좋게 해주는 그런 효능도 있다고 하고 또 위장관의 운동의 개선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그런 연구도 있어서 결국 여름철에 밥맛도 떨어지고 또는 폐 기능도 약해지면서 호흡기도 약해지고 체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오히려 여름철에 잘 쓸 수 있는 그런 보약이 생맥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름철에 겪을 수 있는 주압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어떨까요? 이 뭐 에어컨 찬바람이라든가 또 너무 찬 음식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여름철이다 보니까 더운 기온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찬 음식을 위주로 먹거나 이제 많이 그러는데 예. 결국 이제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떨어진 비위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 따뜻한 기운을 올려주고 따뜻한 양기를 보충시켜주는 것도 그런 약재로 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청심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청심이요? 청심이 결국은 네.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죠. 결국 이제 여름철에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내 몸에서 열이 나게 하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면, 노심초사하게 되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노심초사가 마음을 태운다는 거죠. 네. 그만큼 이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좀 노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오히려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하고 좀 어떤 생각을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말 그대로 복날이라고 하는 그 복이 엎드릴 복자죠. 예. 결국 이제 삼복지간이라고 해서 가장 1년 중에 더운 기간이 되는데, 이럴 때 엎드릴 복자를 쓰는 것은 결국 이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또 틈틈이 이제 조금 원만하게 좀 생활을 하면서 또 스트레스나 이런 걸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쪽에 생활을 하면서 수분 보충을 잘 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여름철에 이런 일상적인 그런 생활을 건강 관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또 충분히 잘 쉬는 것도 건강한 여름나기에 있어서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 냉방병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것들도 주압병의 증상을 더 심하게 할 수 있겠어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냉방병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에어컨 때문에 오는 게 냉방병이다라고 다들 잘 알고 계신데,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 사는 게 참 시대를 막론하고 같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동의보감에도 이제 서풍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예. 더울 서자에다 이제 바람풍자인데, 결국 이제 서풍도 여름에 차고 서늘한 것을 너무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그래서 서늘한 정자나 물 속에 있다가 또는 뭐 생것과 찬 것 또는 과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속이 상하는 것을 서풍이라고 보고, 이럴 네. 때는 뭐 머리도 아프고 열도 나고 오한도 나고 딱 요즘 얘기하는 그런 냉방병, 에어컨을 많이 쐬면서 좀 여러 가지 콧물같이 몸살도 나고 여러 가지 피곤하고 머리도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그 냉방병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압병이라기보다는 주압병 상태에서 너무 몸을 차갑게 해서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게 이제 냉방병 또는 서풍의 증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서풍이라고 하는군요. 예. 그 예전에는 에어컨도 없고 냉장고도 없었던 시절이었는데도 예, 이런 이제 냉방병과 비슷한 이런 서풍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군요. 네. 예. 그 또 주압병과 함께 그 서병이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네, 예. 서병은 말 그대로 이제 더위서가 되는 거죠. 결국은 예. 여름 초기보다는 더 극심한 이제 여름으로 더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더위를 먹어서 생긴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열 때문에, 더위 때문에 더 병이 생기는 것이고, 이럴 때는 이제 몸에 열도 나고 이제 땀도 줄줄줄 나고 또는 입도 마르면서 얼굴이 때가 낀 것 같고, 또 이제 열은 아프고 이제 오히려 팔다리는 서늘하면서 이제 통증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고, 가슴도 답답하고 심하면 이제 뭐 쓰러지기도 하는 뭐 일사병, 열사병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서병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더울 때 나 더위 먹었어라는 표현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 말하자면 그 상태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뭐 더위 먹어서 정말 진액이 다 소모해서 오히려 이럴 때는 양기도 체외로 다 땀에 따라서 빠져나가고 오히려 기어 상태가 돼서 무기력증도 오고 오히려 손발도 차지면서 오히려 뭐 가만히 뭐 움직이지 못하고 뭐 어지러운 증상도 나타나고 쓰러질 것 같고 답답하고 좀 불안한 그런 기가 허해지는 그런 더 심해지는 상태가 나타나는 상태를 서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양서, 음서로도 구분된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양서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더위나 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라서 예. 장시간에 뭐 햇볕이나 장시간에 그 땀을 많이 흘리거나 과로라거나 이런 일사병에 해당하는 게 이제 양서라고 볼 수도 있고, 음서는 아까 말한 이제 서풍처럼 더위가 굉장히 덥지만 오히려 이제 냉방이 잘 된 데에서 있으면서 오는 냉방병과 같은 증상들이 있어서 약간 몸살처럼 오는 것이 이제 음서로 해서 말 그대로 똑같이 이제 서병, 더위로 오지만 이게 정말 굉장히 힘든 그런 더위인 상태에서
병이 생기는 일사병이냐 또는 이제 더운 날씨지만 내 몸을 춥게 하거나 찬바람을 많이 쐬서 하는 이런 냉방병과 같은 그런 개념이냐 해서 양서 음서로 좀 그런 개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서는 그러니까 일사병 정도, 네. 음서는 냉방병, 냉방병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한의학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이 양서병과 음서병 뭐 동시에 다 찾아올 수도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상황은 좀 다르죠. 아무래도 냉방병은 예. 실내에서 좀 많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뭐 일사병은 당연히 뭐 무더운 땡볕 아래서 이제 과로하거나 과한 운동을 하거나 수분 부족이 생기게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몸이 약한 상태에서 체력이 떨어진 상태는 같지만 어떤 처해져 있는 상황 또는 뭐 수분 공급이라든지 온도나 또는 이제 그런 햇볕에 대한 노출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병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주화병과 서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우선해야 하는 부분은 뭘까요? 네. 여름철에 건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몸에서 체수분을 유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을 잘 마셔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이제 극단적인 온도 변화가 오는 것보다는 좀 시원하게 있으면서도 여름철의 그런 더위에 대해서 조금 적응하는 그런 시간대를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운동도 꼭 하면서 특정 시간, 낮 12시부터 오후 5시에 가장 더운 시간을 피해서는 야외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더 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물을 먹으면서 또는 과일, 제철에 나오는 그런 과일들이 먹었을 때 수분 보충이나 뭐 비타민이나 무기질이나 이런 것도 보충이 돼서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영양분을 좀 섭취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더운 여름에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또 밤늦게 또 이제 그 음주를 하거나 또 맥주 같은 거를 많이 먹었을 때는 오히려 이러한 주화병이나 여름병에 더 취약해질 수 있어서 적절한 운동도 같이 겸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너무 덥다고 해서 뭐 시원한 실내에서만 머무르고 좀 운동도 멀리하는 건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또 특히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환자나 또는 만성 심부전 환자가 있는 경우들은 오히려 이런 더위에 또 수분 손실이나 수분 섭취에 좀 조절을 또 더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심각해질 수 있어서 더 수분 섭취에도 주의를 하고 열심히 체력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충분히 수분 섭취하시면서 적절히 운동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 방법, 오늘 주화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 한방병원 한방여성의학센터 황덕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영애의 누구 없소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으로 건강을 생각해보는 시간,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들고 오신 책의 제목이 돼지 복지입니다. 예. 그래서 동물 복지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동물 복지, 돼지 복지, 돼지의 행복이 결국 인간의 행복 그리고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책인데요. 2017년에 개봉했던 돼지 관련 영화가 하나 있어요. 네. 봉준호 감독의 옥자. 옥자라고 하는 영화. 꼬마 돼지 베이브라는 영화도 생각이 나는데 네. 옥자라는 영화도 저도 봤어요. 그렇죠. 기억납니다. 근데 그 영화가 당시에 여러모로 화제였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600억 원의 제작비를 투여를 해서 전 세계에서 동시에 개봉한 영화였죠. 이게 당시에 프랑스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진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가 만들었다라고 해서 극장에서 개봉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상을 주지 않았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작품성도 화제였어요. 이 옥자라고 하는 영화는 글로벌 대기업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든 돼지 옥자, 그리고 산골 소년 미자와의 교감을 통해서 자본주의와 육식의 문제점을 고발한 영화였습니다. 네. 당시 아마 이 옥자를 보면서
돼지를 도살하는 장면들 상당히 인상 깊게 다가왔고 돼지를 어떻게 기르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던 그런 영화였는데요. 공장식 축산에 대한 문제 제기, 동물 복지에 대한 주의 환기를 시켰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돼지 복지라고 하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영화 옥자를 떠올리게 하는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전남대학교 동물자원학부 교수이면서 국내 동물복지 축산 연구의 선구자 그리고 돼지 박사인 윤진현 교수가 쓴 책입니다. 네. 책을 통해서 돼지가 행복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공장식 축산의 여러 부작용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항생제 투약이라든가 돼지의 거세 또 꼬리 자르기를 금지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축산의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건데 이것이 왜 지금 필요한지 그리고 결국 지금 우리가 돼지 고기를 정말 많이 또 섭취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돼지의 건강이 인간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건강한 먹거리를 찾고 있는 인간의 소비자 그리고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 책은 지구 생명체 모두의 건강을 살펴보는 특별한 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장식 축산. 예. 그러니까 어떤 동물의 복지 윤리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또 그 건강한 돼지 우리도 어쨌든 먹기 위해서 키우는 거니까. 그렇죠. 인간의 건강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말씀해 주신 공장식 어떤 축산의 부작용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책을 통해 저자는 과연 우리가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걸까? 예.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인간, 동물, 자연을 함께 병들게 하는 현대식 축산 시스템을 고발하고 있는 건데요. 2020년 11월 20일에 UN 식량농업기구 보고서를 보면 항생제 내성 전염병이라는 게 코로나19 이후에 다음 팬데믹을 불러올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고 그래요. 예. 세계보건기구는 2019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10가지 위험을 발표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항생제 내성균을 꼽았습니다. 2050년부터 이로 인한 사망률이요. 암, 홍역, 교통사고를 넘어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됐다고 그래요. 이게 슈퍼박테리아 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서 사회를 공포에 떨게 했던 건데요. 이런 항생제 내성균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가축에서 인간으로 이어지는 먹이 사슬이라는 겁니다. 현대 축산 시스템에 만연한 항생제 오남용이 가축의 내성균 감염을 촉진을 하고 이게 축산물을 조리하고 유통하고 섭취하는 과정에서 인간에게 옮겨지고 전염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역사회에 확산하고 전염병이 만연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항생제 내성 감염으로 대표되는 현대식 축산 시스템의 부작용은 이렇게 동물을 넘어서 지금 인간으로 그리고 자연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이러한 문제 많은 공장식 축산 시스템을 그만두지 못하는 걸까? 예. 결국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의 육류 소비량을 충족하려면 예. 높은 생산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장식 축산 시스템을 계속 가동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건강하게 잘 키워서 먹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인구가 너무 늘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그런 이제 사회가 됐다는 거에 대한 비판인 거지요. 예. 또 이제 건강하지 못한 동물, 항생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동물에게도 좀 꽤 많이 투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인간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게 다 고스란히 인간에게 다 전파가 될 수가 있고 연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 모았던 책이죠. 황선미 작가의 마당을 나온 암탉. 그 작품도 보면 결국 비좁은 케이지에서 살기를 거부한 암탉이 밖으로 나와서 자신의 꿈을 펼치는 내용을 그리고 있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돼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돼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비좁은 케이지에서 평생
알만 낳는 암탉, 그리고 생산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컨베이어 벨트에 옮겨져서 결국 생을 마감해야 되는 수평아리 이야기. 앉았다가 일어서기만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 좁은 틀 안에 갇혀서 출산과 포유만을 반복하다가 폐사하는 어미 돼지들. 그리고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꼬리를 자르는, 꼬리를 기르면 이걸 돼지들이 서로 이렇게 좀 물면서 감염되기 때문에 다 자른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또 뭔가 여러 가지로 거친 핸들링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돼지들의 모습들, 이게 사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농장의 현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계속 바뀌어야 한다라고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육류 소비 시장과 축산업계에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 저자가 한국의 양돈장을 방문하고 농장 동물들의 열악한 삶을 목격하는 순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임신한 어미 돼지들이 있는 임신사에서는 그래도 여긴 좀 신경을 쓰는 농장이었다고 그래요. 예. 임신한 어미 돼지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 클래식을 틀어놓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태교하듯이.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아무래도 클래식을 틀어놓으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정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예. 그런데 깜짝 놀란 일은 임신사의 문을 열자마자 마치 전투기 소음보다 더 큰 데시벨의 굉음 소리가 들려왔다고 그럽니다. 예. 밖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들려오고 있는데 문을 열면 굉음 소리가 들려왔던 거예요. 열린 문틈으로 보니까 그 임신사 안의 상황들이 보였습니다. 예. 어미 돼지들의 울부짐이었습니다. 전부 다 자기 몸에 꼭 맞는 철제 케이지 안에 갇혀서 엎드려 있거나 누워 있었다고 그래요. 울부짖는 소리가 전투기 소리를 연상시켰다라고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 거세 후에 피를 흘리면서 걸어다니는 새끼 돼지. 온몸이 분뇨로 뒤범벅이 된 채 기침을 반복하고 있는 돼지들을 보면서 저자는 이런 곳에서 몇 달씩 갇혀 사는 돼지들은 어떤 마음으로 견뎌내고 있을까라고 공감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러진 돼지들을 먹는 인간들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그럽니다. 예. 사실 뭐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는 못하죠. 그렇죠. 야, 그냥 뭐 맛있구나 하고 그냥 먹게 마련인데 자, 우리가 먹는 돼지들이 이런 고통을 안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클래식 음악 듣는 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들고 그 좁은 데서. 맞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저자가 고통을 깊게 공감했다고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세, 꼬리 자르기, 항생제, 과다 투여, 거친 핸들링, 사실 농장 동물들이 받는 그 고통과 스트레스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가축들의 생산력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 미봉책으로 다시 한번 통제적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농장의 어떤 관행이고 악순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갖 부작용이 결국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돼지의 행복 그리고 인간의 행복 그리고 자연의 행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최근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자 한국을 떠나서 그나마 동물 복지의 선진국으로 알려진 핀란드로 향합니다. 저자는 그곳에서 동물 복지형 농장들을 직접 체험을 하고 뛰어난 연구자들을 동료 삼아서 어떻게 하면 동물과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는 농장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 고민들이 책에 함께 소개가 되고 있는데 책에 보면 저자가 방문한 동물 복지형 농장의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핀란드에 있는 규따야 농장이란 곳인데 이곳에서 목격한 돼지들의 표정이 일단 놀라웠다고 그래요. 표정이 한국에서 봤던 돼지의 표정과는 너무 다르게 행복한 표정, 돼지들이 웃는 표정을 짓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이런 돼지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의 표정도 웃고 있고 기쁨으로 가득하고
뭔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농장의 모습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이게 큰 깨달음을 줬다고 그럽니다. 비좁은 케이지에 가두어 놓지 않아도 이 어미 돼지들은요, 자연스럽게 새끼들이 와서 자기의 젖을 물 수 있도록 편안한 곳에 누워 있었고요. 또 구획을 인위적으로 나누지 않아도 알아서 돼지들이 잠자리를 구분하고 화장실을 구분하더랍니다. 돼지가 얼마나 영특한지 깜짝 놀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돼지가 꽤 지능이 높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여전히 우리는 돼지에 대해서 게으르고 뭐 지저분하고 이런 편견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 동물복지형 농장에서 직접 눈을 통해서 봤던 거죠. 예. 뿐만 아니고 한 농장은 처음에는 축산형, 그러니까 동물 어떤 그런 공장식으로 운영을 하던 곳이었는데 예. 올리깔라 농장이란 곳이었어요. 핀란드에. 그런데 동물복지형 농장으로 바뀌면서 대전환점을 맞이한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예. 이곳의 관리자들 마찬가지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돼지들의 행복한 표정과 서로 닮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축산물의 관리 과정들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공개를 했어요. 그 사육하는 모습을.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러한 동물복지형 농장이 확산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서 기른 돼지들은 값이 보통 3배, 5배. 비용의 문제인 거죠, 결국.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결국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 돼지들의 행복한 표정과 돼지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이 고기들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본 사람들은 3배 이상 비싼 고깃값임에도 불구하고 예. 기꺼이 그 비용을 지불하더랍니다. 예. 그러니까 홍보의 중요성 또한 이 농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당장 뭐 계란만 봐도 가격 차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닭을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 또 먹이는 사료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솔직히 너무 또 비싼 거 사기도 그렇고. 예. 아무튼 우리나라도 이런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동물 복지형 농장들도 생기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요즘 뭐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젊은 세대들은 아예 고기를 먹지 않는 비건들로 비건도 늘어나고 있죠. 있고요. 왜냐하면 맞아요. 이렇게 동물들이 학대받으면서 길러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또한 비싼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좀 행복하게 길러진 동물들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동물복지 농장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동물복지 농장 인증을 받은 양돈장은 0.3%라고 그럽니다. 아이고, 좀 미미하네요. 예. 한국에서 아직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짐작할 만한 대목인데요. 예. 실제로 저자가 한 곳을 방문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핀란드에서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로 돼지들이 미소를 지으면서 다가오더랍니다. 사람에게. 어허. 그리고 엄청나게 더운 날씨였는데 돼지와 함께 돼지를 관리하는 사람들도 기쁜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동물들에게 더 좋은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한 인간들의 노력이 결국 동물뿐만이 아니고 인간을 그리고 지구 전체를 행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생각, 확신을 갖게 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 따르면 2021년 134개의 양돈 농가를 조사했을 때 약 60%의 농가가 우리도 동물 복지 농장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앞서 소개한 것처럼 실제 아직까지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초기 비용 부담이 75.3%. 처음에 이제 개조를 해야 되니까요. 너무 비싸다. 이런 답변을 내놨고요. 수익률 우려가 49.4%였다고 그럽니다. 결국 경제적인 문제가 동물복지 농장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인 것이죠. 네, 결국 이제 비용의 문제, 또 돈의 문제와도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동물, 네. 뭐 동물이 글쎄 뭐 표정이 있을까, 또 표정이 있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라도 좀 궁금해지는데 당연히 뭐 행복한 건 굳이 표정이 없어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동물 분명히 감정이 있고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동물 복지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보다 동물의 행복을 측정하는 기준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동물이 말도 못하고 그냥 인간의 관점에서 뭐 하루에 몇 번 음식을 제공하고 뭐 이런 걸로 이게 동물들의 복지를 측정을 했는데 사실 이걸 동물들이 진짜로 좋아하는지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 입장에서 평가하는 동물의 입장에서 그들이 느끼는 기분, 감정 상태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동물 기반 평가 방식이 동물들의 행동 관찰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자의 역량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책에 보면 농장 동물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의 어떤 태도 그리고 기본 지식들 이런 것들을 함께 소개를 하고 있는데 동물의 복지가 동물의 행복이 동물의 건강이 우리 인간의 행복과 건강과 아주 밀접하게 그렇습니다.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여러 통계를 가지고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시골에 아시는 분이 있어서 가끔 이렇게 집에서 직접 기른 닭이 낳은 알을 보내주시는데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 예, 작아 보이는데 근데 딱 깨트려 보면 정말 그 노란색이 그렇죠. 색깔이 맑고, 다르죠. 예, 완전 거의 뭐 원형에 가깝게 이렇게 솟아오른 모습, 건강함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예, 그 아무 스트레스 없이 자란 닭들이 낳은 닭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예, 우리가 너무 이제 많이 먹으려고 하고 싸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이런 동물 복지 또 그 인간의 건강과도 직결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돼지 박사가 전하는 돼지 복지와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BS 라디오 건강 365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